ARD1 다큐멘터리 방송 담당자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인 이호선 교수입니다. 저는 이전에 귀사의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본회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정국에 대하여 귀사에서 구기자로서 정확한 다큐를 만들어 방영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귀사에서 한국에 편향되고 조직화된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하여 이 방송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7일 한국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석방되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이후 구금 상태에서의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의 적법성에까지도 법원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헌법재판소에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3명이 전체 법관의 3%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회주의 좌파 성향의 연구그룹 출신이고 그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전체 300석 중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당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사적인 친분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2024년 한 해에만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에 대한 19건의 탄핵 소추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제도상 탄핵 소추를 당하면 직무정지가 되어 장관은 공석이 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0년까지 70년이 넘도록 탄핵 소추는 총 6번에 불과하였고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그 중에 2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차례의 탄핵 소추를 하였고 지금 30번째 탄핵 소추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를 강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제1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탄핵되어 직무정지되어 있었고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지휘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이 전액 영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중국 스파이들이 한국 군사시설을 촬영하여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간첩죄를 개정하려 했으나 제1야당은 그 입법을 막았습니다. 제1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동맹을 강화했다는 것도 넣은 바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위기로 진단하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출동한 군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즉응하여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를 호소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계엄 초기 의아해하던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절반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헌법이 방어민주주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심각한 연성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까닭에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약 2시간 동안 지속된 계엄령은 일반 시민 그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국민이 한국의 연성위기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곡된 한국 언론 환경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2월 2일부터 3일 이틀간 본인이 대표로 있는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에서 법학 교수들만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때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행태에 대하여
80%에 가까운 학자들이 입법권 남용 내지 의회 독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받아준 언론 매체는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덕분에 비상계엄 직전 한국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 매체는 지나칠 정도로 좌편향되어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민간과 조직적으로 결부되어 이런 소수에 의해 언론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다큐가 저널리즘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반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미 한국의 언론은 입법권을 무기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그 목소리만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묻혀가는 진실을 꺼낼 때 그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진실의 손입니다. 그 진실을 파묻고 있는 검은 손을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의 수치와 통계만 확인하더라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본투표에 나오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한다는 사전투표가 이제는 전 유권자의 절반가량 참여로 인해 4, 5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1차와 2차 투표로 변질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 확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였지만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 신청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하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는 1차 투표에서 우편으로 배송되는 투표지들의 경우 공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상급자들의 친척들에게 특혜를 주어 채용하고 가족회사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 기관에 대하여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거관리기관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역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과거에 선관위의 위원장을 지냈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는 불신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된 배경에는 집단적 이념 편향성에 사로잡힌 언론이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 공화의 이념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공짜가 아님을 많은 한국인들이 깨달으며 진정한 시민정신으로 조용하면서 평화로운 혁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 또 하나의 정치적 한강의 기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있는 이 지구촌에 희망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삐뚤어진 언론 환경을 걱정하다가 독일 공영방송 다큐를 통해 한국 언론이 자성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겼었습니다. 집단적 무기력과 이를 조장하는 악의적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대중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큐 시청의 기회를 한국인과 전 세계인에게 주실 것을 정중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사에서 어렵게 내딛은 귀한 발걸음이 끝까지 대한민국과 함께 해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이호선 드림